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열면 진짜 쏟아지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네, 정말 엄청나게 쏟아지죠. 막 HBM, 파운드리 적자, 뭐 AI 슈퍼사이클. 솔직히 이쯤 되면 이런 전문 용어들 홍수 속에서 약간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맞아요. 매일 똑같은 단어인데 진짜 의미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잡한 실타래를 좀 제대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미션은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반도체 산업의 진짜 지형도를 완벽하게 해독하는 겁니다. 아주 기대되는 미션이네요. 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핵심 자료가 바로 곽유정 저자의 책 읽으면 돈이 되는 반도체주 투자지도입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이런 말을 했었죠. 컴퓨팅의 미래는 가속화에 달려있다. 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저는 이 근본적인 흐름을 완전히 믿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가속화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왜 반도체 산업 구조를 알아야 하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두 기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제로 어떤 전략을 펴고 있는지도 알아볼 거고요.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봅니다.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불렀잖아요. 아, 맞아요. 산업의 쌀. 어릴 때부터 뉴스에서 진짜 많이 들었던 표현이에요. 그렇죠. 모든 전자기기에 고르게 들어가는 필수 부품이라는 의미였는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논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을 넘어서 국가 안보를 좌우하고 또 글로벌 패권의 향방을 결정짓는 디지털 황금이 됐습니다. 현대 경제의 신경망으로 진화한 거군요. 과 기술 패권이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 그 거시적인 논리를 읽어내는 과정이 될 겁니다. 네, 그 논리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겠죠? 그럼 반도체 생태계의 판도 변화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정도면 기본적인 산업 구조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워낙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설계를 전담하는 엔비디아 같은 팹리스, 그 설계도를 받아서 위탁 생산만 전문으로 하는 대만의 TSMC 같은 파운드리, 그리고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부 다 해내는 삼성전자나 인텔 같은 IDM으로 나뉜다는 건 말이죠. 정확합니다. 건축으로 치면 설계사무소, 시공사, 그리고 종합건설사 이렇게 나뉘는 거죠. 아, 비유가 딱 맞나요? 그런데 책을 보면 지금 이 세 축 사이의 힘의 균형이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다고 분석하거든요. 왜 갑자기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건가요? 그 지각 변동 중심에 바로 AI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거에는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가는 범용 칩을 얼마나 작고 효율적으로 잘 찍어내느냐, 이게 관건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조 능력이 절대적인 권력이었던 시절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AI 시대로 넘어오면서 컴퓨팅 구조 자체가 극도로 복잡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칩 하나를 잘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칩을 어떻게 연결하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최적화할 것인지 그 설계와 아키텍처 역량이 폭발적으로 중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팹리스 기업들이 사실상 생태계 꼭대기에서 룰메이커로 등극한 거군요. 맞아요. 판을 짜는 사람이 권력을 쥐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꽤 뼈아픈 상황 아닌가요? 우리는 메모리랑 파운드리, 그러니까 칩을 만드는 쪽인 IDM 부문에서는 글로벌 선두를 달리는 거인들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엄청난 기업이 있죠. 그런데 시장 주도권이 그 설계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면 팹리스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국으로서는 구조적인 약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한국 반도체 산업이 마주한 가장 큰 구조적 과제입니다. 미국은 엔비디아, AMD, 애플 같은 압도적인 팹리스 강자들을 보유하고 지적 재산권을 꽉 쥐고 있거든요. 대만은요? 대만도 파운드리 중심 아닌가요? 대만은 TSMC라는 거대한 파운드리가 있지만 그 주변에 촘촘한 팹리스와 패키징 생태계가 거미줄처럼 아주 잘 얽혀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제조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여기에 날개를 달아줄 대형 팹리스 생태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죠. 아, 생태계의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다가올 AI 시대의 진정한 주도권은 설계, 생산, 패키징이라는 이 삼각편대가 얼마나 매끄럽게 돌아가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한국이 단순한 메모리 공급자를 넘어 중심에 서려면 팹리스 육성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된 겁니다. 생태계 판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명확해지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가장 현실적인 고민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생태계 변하는 것도 알겠고 기술 발전도 알겠는데 그래서 도대체 언제 투자해야 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네,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운 질문이죠. 매일 쏟아지는 기업들 실적 발표 보고 움직이면 이미 기차는 떠난 뒤인 경우가 많잖아요. 실적과 주가가 따로 노는 이 기이한 현상,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섹터가 유독 까다로운 이유가 바로 그 시차 때문인데요. 반도체 주가는 기업의 실제 발표 실적보다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앞서서 움직인다는 아주 뚜렷한 역사적 패턴이 있습니다. 1년이나 먼저 움직인다고요? 네, 반도체는 본질적으로 사이클 산업이거든요. 그게 침체기, 회복기, 호황기, 둔화기 이렇게 4단계 파동을 거치게 됩니다. 2022년에 긴축 정책으로 소비 얼어붙었을 때처럼요? 정확합니다. 그때 시장의 수요는 실종되고 창고에 팔리지 않은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침체기가 왔었죠. 언론에서는 연일 위기설을 쏟아내고 대중이 가장 큰 공포를 느끼는 시기입니다. 맞아요. 반도체 계열이 왔다. 이런 기사가 도배되는 바로 그 시점이죠. 그런데 책 분석을 보면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때가 기회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실적은 완전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가고 있는데 똑똑한 자본은 왜 그때 움직이는 건가요? 거대 자본은 현재 눈에 보이는 실적이 아니라 방향성의 전환에 베팅하기 때문입니다. 침체기가 깊어지면 기업들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감산을 발표하거든요. 공장 가동을 줄이는 거군요. 네, 그렇게 감산이 본격화되고 재고가 마침내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순간 시장은 이제 바닥을 쳤다. 앞으로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변곡점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시기가 침체기 후반에서 회복기 초입으로 넘어가는 순간인데 눈에 보이는 재무제표는 여전히 엉망진창이지만 주가는 이미 무서운 속도로 반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사이클의 변곡점을 읽어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이 AI 슈퍼사이클은 어떨까요? 시계를 2022년 말로 잠시 되돌려 보겠습니다. 챗 GPT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잖아요. 네,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였죠. 이게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글로벌 IT 기업들한테 AI 인프라 안 깔면 도태된다 이런 절박함을 심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폭발적인 수요가 생겼고 엔비디아가 시장을 싹쓸이 했는데 여기서 책이 짚어내는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모두가 최첨단 AI 칩만 바라보고 있을 때 오히려 이 레거시 반도체 시장, 그러니까 구형 칩 시장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전부 3나노, 2나노 하는 최첨단 공정에 쏠려 있는데 사실 산업 밑단에서는 28나노 이상의 성식 공정에서 만드는 범용 칩들 수요가 조용히 하지만 무섭게 폭증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AI가 세상을 지배한다면서 왜 여전히 그 오래된 구형 칩들이 필요한 건가요? AI 인프라가 확장된다는 건 단순히 서버만 늘어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AI가 접목되면서 전기차, 자율주행, 산업용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까지 동시에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AI가 서버 밖으로 나와서 현실 세계랑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칩들은 굳이 최첨단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극한의 온도나 물리적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과 신뢰성이 훨씬 더 중요하죠. 자동차 모터를 제어하는 MCU나 전력 반도체, 각종 센서들이 바로 이 레거시 공정에서 생산됩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엄청나겠네요. 엄청나죠. 과거 내연기관차 한 대에 반도체가 200개에서 300개 들어갔다면 지금 전기차에는 1000개 이상, 앞으로 나올 완전 자율주행차에는 2000개 이상의 칩이 필요합니다. 차 한 대에 칩이 2,000개나요? 몇 년 전에 자동차 공장들이 겨우 몇백 원짜리 반도체 못 구해서 라인 멈춰 세웠던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 확실히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수요가 이렇게 넘쳐나면 공장 돌려서 공급 늘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학 기본 원리로는 그렇지만 반도체 산업 현실은 좀 다릅니다. 여기서 아주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하거든요.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는 한정된 자본을 이익률이 극도로 높은 12인치 첨단 라인에 쏟아붓기도 바쁩니다. 돈 되는 첨단 칩에 몰빵하는 거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레거시 칩들을 생산하는 구형 8인치 웨이퍼 설비는 수년째 투자가 아예 멈춰버렸어요. 설비를 늘리려고 해도 장비 자체가 단종된 경우가 태반입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구조적으로 꽉 막혀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첨단 AI 랠리에서 좀 비껴나 있는 줄 알았던 레거시 부문이 사실은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지탱하는 또 다른 거대한 기동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첨단 공정은 기술의 한계랑 싸우고 레거시 공정은 구조적인 공급 부족과 싸우고 있군요. 그런데 이 레거시 칩 품귀 현상이 단순히 시장 논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여기서 요즘 뉴스를 도배하는 지정학적 갈등,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연결된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국가 생존의 무기가 된 현 상황을 데이터로 보면 두 가지 뚜렷한 궤적이 보입니다. 철저히 사실 기반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미국은 첨단 반도체를 21세기 전략 자산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첨단 칩 들어가는 걸 꽉 막고 있는 거군요. 네, 14나노 이하의 첨단 칩 제조 장비나 고성능 AI GPU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걸 원천 봉쇄하고 있죠. 동시에 자국 중심의 철저한 첨단 공급망 동맹을 구축하고 있고요. 미국의 제재를 뚫고 자체 기술 자립을 시도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제재망이 상대적으로 헐거운 그 레거시 반도체 분야에 국가적 자본을 집중 투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고 장비들을 사들인다는 뉴스가 그거였군요. 맞습니다.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의 자금률을 무섭게 끌어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퍼즐이 딱 맞춰지네요. 결국 글로벌 체스판이 미국이 통제하는 첨단 칩 생태계, 그리고 중국이 장악하려는 레거시 시장으로 두 동강 나고 있다는 거군요. 이 살얼음판 위에서 한국 기업들 입장이 참 난처하겠습니다. 네, 아주 민감한 줄타기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 중국에 거대한 생산 기지가 있는데 동시에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도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춰야 하니까요. 자, 지정학적 긴장감은 이쯤에서 갈무리하고 다시 기술 혁신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AI 시대의 진짜 주인공, 바로 HBM입니다. 네, 고대육폭 메모리 정말 중요한 주제죠. 워낙 뉴스는 많이 나오는데 이게 왜 대단한 혁신인지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빠른 페라리 같은 GPU를 샀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그 차가 달려야 할 길이 꽉 막힌 1차선 흙길이라면 차 속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성능을 전혀 낼 수가 없죠. 제 성능을 내려면 수십 개 차선이 뻥 뚫린 아우토반을 깔아줘야 하잖아요. 그 아우토반이 바로 HBM인 거 맞나?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과거에는 컴퓨터 두뇌인 연산장치가 얼마나 빨리 계산하느냐가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AI 모델이 수천억 개 파라미터를 다룰 정도로 거대해지면서 연산장치에 데이터를 제때 실어 나르는 대역폭, 즉 전달 속도가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병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좁아서 차가 못 달리는 상황이 된 거군요. 그렇죠. 아무리 똑똑한 요리사가 있어도 재료가 주방으로 안 들어오면 요리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물리적인 한계를 돌파한 기술이 바로 HBM입니다. 그런데 칩 공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무한정 옆으로 넓게 깔 수도 없을 텐데 어떻게 그 많은 데이터 통로를 한 번에 뚫어낸 건가요? 그 지점에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기존처럼 D램을 평면에 단층으로 까는 대신에 종이장처럼 얇게 깎아서 위로 겹겹이 쌓아 올린 겁니다. 아파트처럼 위로 올렸군요. 네. 그런데 쌓기만 한다고 통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실리콘 관통 전극, 즉 TSV라는 놀라운 기술이 등장합니다. 관통 전극이요? 그러니까 단순히 위로 쌓는 게 아니라 칩 한가운데에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바닥부터 꼭대기층까지 엘리베이터 통로처럼 연결해버렸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칩의 미세한 구멍을 수만 개 뚫고 거기를 전도성 물질로 채워서 엘리베이터를 만든 겁니다. 와, 칩에 구멍을 수만 개나 뚫다니. 네. 이렇게 하니까 공간을 훨씬 적게 차지하면서도 수천, 수만 개의 데이터 통로를 한 번에 열어 젖힐 수 있게 된 거죠. 엔비디아가 자사 GPU 바로 옆에 이 HBM을 찰싹 붙여서 시스템 자체를 통째로 재설계한 이유가 바로 이 데이터 고속도로 때문입니다. 이제 AI 서버 성능은 GPU 단독이 아니라 GPU와 HBM이라는 유기적 결합체에서 나오는 거네요. 사실상 HBM이 AI 시대 병목을 쥐고 흔드는 최고의 권력자가 된 거군요. 네. HBM 없이는 AI 연산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온 겁니다. 인간의 기술력이 정말 경이롭습니다. 자, 그럼 이 치열한 HBM 전쟁터에서 뛰고 있는 우리의 플레이어들, 대한민국 반도체 빅2 진짜 전략을 해보해 보겠습니다.
먼저 HBM 시장 절대 강자인 SK 하이닉스부터 볼까요? SK 하이닉스는 시장 룰이 박히는 타이밍을 가장 정확하게 포착한 기업입니다. 남들이 범용 메모리 치킨 게임에 몰두할 때 무려 2013년부터 이 낯선 HBM 길에 뛰어들어 묵묵히 기술적 내공을 쌓았죠. 10년 전부터 준비한 거네요. 네, 그 결과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극도로 까다로운 수율, 품질, 열 제어 기준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현재 5세대 제품인 HBM3E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지위를 확보했고요. 시장 예측은 어떤가요? 2026년까지 HBM과 고부가 가치 제품 효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거라는 긍정적인 컨센서스가 지배적입니다. 완벽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 남들이 다 아는 호재는 이미 주가에 다 녹아있지 않을까? 이런 냉정한 의심도 해봐야 하잖아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냉철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죠. 수요 폭발과 독점적 지위라는 화려한 스토리는 사실 주가의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미 랠리를 한 차례 펼쳤으니까요. 그렇죠. 펀더멘탈이나 성장성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지금 당장 공격적으로 진입하기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인 HBM4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지금의 독점적 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 실적 가시성을 깐깐하게 따져봐야 할 타이밍이죠. 무조건 낙관하기보다는 진입 타이밍을 잘 봐야 한다는 뜻이군요. 그렇다면 우리의 또 다른 거인 삼성전자는 어떤 상황인가요? 최근 뉴스만 보면 파운드리 적자에 HBM 테스트 지연에 비관적인 시선이 꽤 많았거든요. 네, 시장의 우려가 컸던 게 사실입니다. 반도체라는 거대한 사이클 산업에서는 선도주와 후발주 간의 주도권 교체가 역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삼성전자가 AI 슈퍼사이클 초입에서 HBM 수요 예측에 실패하며 실기를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한 발 듣긴 했죠. 하지만 최근 시장 내부 시그널들을 보면 반격을 위한 퍼즐 조각들을 꽤 치밀하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어떤 시그널들이 있습니까? 우선 가장 큰 숙제였던 주요 고객사들의 HBM 품질 테스트를 속속 통과하며 본격적인 물량 공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려가 컸던 파운드리 부문에서도 최근 2나노 첨단 공정을 통해 테슬라 차세대 AI 칩을 수주했다는 의미 있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죠. 아, 2나노 공정이면 엄청난 건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술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유리기판 인터포저 같은 차세대 패키징 기술입니다. 실리콘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더 미세하고 열에 강한 유리기판을 선제적으로 상용화하려는 연구가 맹렬히 진행 중이거든요. 삼성의 종합적인 역량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지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팹리스 역량, 파운드리 제조망, 그리고 메모리 라인을 전부 보유한 2중 3중 엔진을 가진 기업이잖아요. AI 시대가 성숙기로 접어들수록 이 종합 반도체 역량이 빛을 발할 텐데 현재 주가는 이 잠재력이 극단적으로 배제된 저평가 구간을 지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듣고 보니 두 기업을 단순히 누구의 승리냐 패배냐 이런 제로섬 게임으로 볼 게 아니군요. 거대한 사이클 위에서 서로 다른 국면을 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두 축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게 사이클을 제대로 이해한 투자자의 시각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사이클 전반부를 리드했다면 삼성전자는 체질 개선을 통해 후반부에 거대한 파도를 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네요. 오늘 저희가 심층 탐구를 포개 다룬 핵심 포인트들 전문가님이 한번 싹 정리해 주시죠. 좋습니다.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반도체는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 맞붙는 21세기 전략 무기이며 생태계 권력은 패블리스와 패키징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AI 슈퍼사이클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산업 전반 인프라가 바뀌는 구조적 전환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레거시 반도체였죠. 맞습니다. 화려한 HBM 혁신 이면에 구형 설비 부족으로 귀하신 몸이 된 레거시 반도체라는 또 다른 기둥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이 거시적인 맥락을 머릿속에 담으신다면 매일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의 이면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이실 겁니다. 정말 그렇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단순한 주식 정보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스크롤을 내리는 스마트폰, 업무에 쓰는 챗 GPT, 그리고 머지않아 일상이 될 자율주행차까지 이 모든 혁신을 밑바닥에서 조용히 떠받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신경망을 완벽하게 해독하신 거니까요.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오늘 자료 범위를 한 걸음 넘어서는 새로운 화두를 여러분께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죠.
네, 어떤 질문인가요? 지금 우리는 HBM처럼 실리콘을 뚫고 겹겹이 쌓아 올리는 기술력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모델은 기하급수적으로 거대해지고 있죠. 앞으로 스스로 진화하는 AI가 지금보다 수만 배 방대한 연산을 요구하는 미래가 온다면 과연 이 실리콘 기반 메모리와 적층 기술만으로 그 엄청난 열과 병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 실리콘의 물리적 한계가 온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무아의 법칙이 종말을 고하는 그 시점에는 어쩌면 전기가 아닌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광학 반도체, 포토닉스나 기존 논리 회로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양자 컴퓨팅 같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물질과 기술이 다음 슈퍼사이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을까요? 오늘 탐구하신 이 논리 구조를 바탕으로 다가올 미래의 반도체 지형도는 또 어떻게 뒤바뀔지 여러분만의 다음 탐구 주제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전기가 아니라 빛으로 연산을 하고 양자역학이 들어오다니 정말 상상만으로도 머릿속에 스파크가 튀는 기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매일 쏟아지는 단편적인 정보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세상을 움직이는 반도체 산업의 진짜 맥락과 구조를 짚어내는 진정한 인사이트를 듬뿍 얻어가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이 시원하게 채워지는 시간이었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세상을 꿰뚫어보는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